결혼 3년 차. 나는 마치 프로그램된 가정부처럼 내 남편 박진우와 그 뒤에 있는 대가족을 정성껏 모셨다. 나의 순종과 인내가 언젠가는 낙숫물이 대도를 뚫듯 그들의 단단한 마음에 존중과 사랑이라는 작은 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무자비하게 내 뺨을 후려쳤다. 내가 얻은 것이라곤 우리의 신혼 침대에서 내 소중한 동서 김유라와 남편이 벌인 한바탕 화끈한 배신극이었으니 출장을 간다며 그가 챙긴 가방에서 미래를 위한 러브젤을 발견했을 때 나는 신기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나는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따지고 울며 불며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저 냉정하게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아래층 편의점으로 내려가 초강력이라는 글자가 박힌 접착제를 한 통 샀다. 그들이 그렇게 끈끈한 사이를 원한다면 내가 좋은 사람 한 번 되어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자정, 응급실의 전화벨이 정적을 깨고 울렸을 때 나는 내가 공들여 준비한 복수극이 드디어 막을 올렸다는 것을 알았다. 내 이름은 이서연, 남들 눈에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다. 3년 전 박진우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털어 3억 원이라는 돈을 신혼집 전세 보증금으로 보태주셨다. 그 두툼한 은행 수표 뭉치에는 내 남은 인생이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모든 기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묵직한 사랑은 시댁이라는 저울 위에서 깃털처럼 가벼웠다. 시어머니 눈에 나는 언제나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내세울 것 없는 며느리였다. 밥상머리에서 하는 시어머니의 단골 멘트는 늘 똑같았다. 우리 유라 좀 봐. 얼마나 말도 예쁘게 하고 싹싹한지. 누구처럼 꿀 먹은 벙어리 마냥 묻는 말에나 겨우 대답하고 말이야. 그럴 때마다 내 남편 박진우는 그저 가볍게 상황을 무마할 뿐이었다. 에이, 엄마. 쟤 원래 저런 거 아시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의 말투에는 나를 감싸주려는 마음은 없고 그저 익숙한 듯한 묵인과 무시뿐이었다. 그리고 칭찬에 입이 마르던 내 동서 김유라는 눈꼬리로 나를 쓱 훑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는 닭살 돋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형님은 그냥 성격이 내성적이셔서 그래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이런 장면들은 마치 무딘 칼로 살을 베는 것처럼 매일같이 내 자존심과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에 담긴 밥알을 수석였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알처럼 목구멍에서 까끌거렸다. 내가 충분히 잘하면 언젠가는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온 가족을 위해 푸짐한 아침상을 차렸다. 김치부터 찌개까지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 않은 게 없도록 애썼다.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관리했고 박진우의 셔츠는 한 벌 한 벌 칼같이 다려옷깃과 소매끝이 새하얗게 만들었다. 집안 식구들 모두의 생일과 취향을 외웠고 시어머니 생신 때는 밤을 새워 캐시미어 목도리를 떠드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건 뭘까? 시어머니는 목도리를 받자마자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유라가 선물한 명품 영양제를 자랑하러 돌아섰다. 입으로는 역시 우리 유라가 속이 깊어. 내가 요즘 무릎 안 좋은 건 어떻게 알고 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리고 박진우는 그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철없는 아이를 달래듯 말했다. 됐어. 엄마 원래 저런 분인 거 알잖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지난 3년간 나는 투명인간처럼 살았다. 감정도 취향도 없이 오직 의무만 있는 도구처럼. 부모님의 피땀으로 얻은 이 집에서 나는 조금의 소속감도 느끼지 못했다. 밤마다 수없이 자문했다.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곁에서 잠든 박진우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한때 행복했던 웨딩 사진을 보며 또다시 스스로에게 변명거리를 찾곤 했다. 어쩌면 그저 표현이 서툰 것뿐일지도 몰라. 어쩌면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나는 이런 가소로운 환상으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피난처를 스스로 짓고 있었다.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모든 자기기만을 완전히 꿰뚫기 전까지는. 그 무렵부터 박진우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그의 몸에서는 늘 내가 모르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공격적인 여자 향수 냄새가 맴돌았다. 처음 그 냄새를 맡았던 날, 나는 그의 양복 재킷을 벗겨주다 순간 코끝을 파고드는 향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진우 씨, 이거 무슨 냄새예요? 향이 되게 진한데 그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향은 무슨? 회식하다가 여직원 누구한테서 올맞나 보지. 유난 떨기는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대답했고 그 순간 나는 정말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유령처럼 그의 옷에서, 그의 차 안에서, 심지어 우리 침실 공기 중에서 몇 번이고 다시 나타났다. 여자의 직감이란 참 묘한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무섭도록 정확할 때가 많다. 나는 집안의 모든 사소한 흔적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주 가족 모임에서 동서 유라가 새로운 샤넬 클래식 플랫백을 메고 나타나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 검고 윤기 나는 양가죽 가방은 조명 아래서 유난히 반짝였다. 그녀는 행복한 얼굴로 시동생 박진민의 팔짱을 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우리 진민 씨가 깜짝 선물로 사줬어요. 집안일 잘한다고 주는 상이래요. 시어머니는 즉시 한바구음을 지으며 유라의 손을 잡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이구, 역시 우리 진민이가 마누라 챙길 줄 안다니까. 마누라를 얻은 건지 만 건지 모를 누구랑은 다르네. 그 노골적인 눈빛이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나는 고개를 숙여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속은 무언가 꽉 막힌 듯 답답해 미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박진우가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그가 벗어놓은 옷들을 정리했다.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과 휴대폰을 꺼내려던 순간 손끝에 뻣뻣한 종이 한 장이 닿았다. 그것을 꺼내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백화점 영수증이었다. 상품명에는 선명하게 샤넬 클래식 플랫백 블랙이라고 찍혀 있었다. 아래의 결제 금액은 내가 낮에 인터넷으로 찾아본 가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카드 서명란에는 용이 날아가는 듯한 필체로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박진우. 결제 시간은 유라가 가방을 선물 받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 달콤한 향수 냄새, 유라의 몸에서 풍기던 요란한 향수 냄새가 박진우의 재킷에 배어있던 냄새와 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겹쳐졌다. 동료의 향수라던 말도, 시동생의 선물이라던 말도 전부 그들이 치밀하게 짜놓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속아 넘어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멍청이였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그 얇은 영수증 한 장을 들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따져 묻지 않았다. 돌아올 것은 더 많은 거짓말과 변명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원한 건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신경 써서 꾸몄다. 옅은 화장을 하고 그가 예쁘다고 칭찬했던 원피스를 입었다. 그리고 그의 회사 안내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직접 서명해야 할 긴급 서류가 있는데 지금 회사 앞으로 가져다 주겠다고. 내가 그를 위해 내조 잘하는 아내 노릇을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건물로 올라가지 않고 회사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나는 마치 탐정처럼 회사 정문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시간은 흘러갔고 뜨거웠던 커피는 차갑게 식었다. 3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박진우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유라였다. 그녀는 오늘 그 샤넬백을 메고 있진 않았지만 얼굴에 떠오른 듯의 만만한 표정과 친밀한 몸짓은 그 어떤 명품백보다 더 눈부셨다. 그들은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웃고 떠들었고 박진우는 심지어 손을 뻗어 바람에 흩날린 그녀의 머리카락을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그 행동은 차라리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팠다. 그들은 지하철역으로 향하지 않고 길가에 세워진 택시에 익숙하게 올라탔다. 차는 여의도 방향으로 직진했다.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다.
여의도, 그곳은 금융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고급 호텔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값을 계산하고 나 역시 택시를 잡아 멀찍이서 그들을 따라갔다. 기사님, 앞차 따라가 주세요. 거리 유지해 주시고요.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이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다. 차는 예상대로 여의도의 한 5성급 호텔 앞에서 멈췄다. 나는 박진우가 김유라를 위해 다정하게 차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입구에서 진한 키스를 나눈 뒤 함께 휘황찬란한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나는 뛰어내리지 않았다. 막장 드라마 속 아내들처럼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택시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줌을 최대로 당겨 그들이 키스하며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선명하게 찍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나는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굉음을 내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치 얼음덩이가 소리 없이 금이 가다가 완전히 녹아 사라지는 것처럼. 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 사랑과 기대라는 것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소위 우리 집으로 돌아오니 공기 중에는 박진우가 아침에 뿌린 애프터쉐이브 향이 아직 남아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나갈 때와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어젯밤 내게 내일 부산으로 3일간 출장을 가니 짐을 싸달라고 했다. 나는 옷장을 열어 그의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평소처럼 갈아입을 옷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셔츠, 바지, 속옷, 양말. 하나씩 개어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다. 내 동작은 기계적이고 무감각했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지퍼를 잠그려던 순간 내 손이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불룩하게 튀어나온 무언가에 닿았다. 주머니 지퍼를 열자 하얀색 작은 병 하나가 부드러운 카페트 위로 굴러떨어졌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병에 쓰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극도의 메스꺼움과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듀렉스 러브젤이었다. 그는 출장을 간다고 했다. 내 동서와 바람을 피우러 가면서 심지어 이런 흥을 돋울 물건까지 미리 준비해둔 것이다. 그는 나를 대체 뭐라고 생각한 걸까? 집에서 빨래하고 밥이나 차리다가 그가 다른 여자와 뒹굴 때가 되면 알아서 짐까지 챙겨주는 공짜 가정부. 나는 그 차가운 작은 병을 쥔 채 바닥에 앉아 점점 어두워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눈물이라는 건 아직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나는 이 작은 병을, 그 매끄러운 표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광기 어리고 냉혹한 계획 하나가 검은 씨앗처럼 내 머릿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이내 기괴한 거목으로 자라났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울 앞으로 갔다.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기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잘 가라, 순종적이고 모든 걸 감내하던 이서연. 지금부터 나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내 손으로 직접 집행할 것이다. 복수심은 일단 뿌리를 내리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내 모든 이성과 나약함을 집어삼켰다. 나는 포장 비닐도 뜯지 않은 그 러브젤을 다시 여행 가방 안주머니에 밀어넣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고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커다란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 집을 나선 나는 늘 가던 대형 마트가 아니라 골목 몇 개를 돌아 낡아 보이는 철물점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어두컴컴했고 공기 중에는 쇠와 페인트가 뒤섞인 냄새가 났다. 한 아저씨가 의자에 기대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내가 들어오자 귀찮은 듯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혹시 강력 접착제 있나요? 공업용으로 쓰는 제일 단단하게 붙는 거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아저씨는 선반 가장 안쪽 줄을 가리켰다. 저기, 직접 봐요. 빨간 통이 제일 센 거야.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지니까 쓸 때 조심하고 은하는 선반 앞으로 걸어가
그 빨간 병들이 늘어선 곳에 시선을 고정했다. 굵은 글씨로 공업용 초강력 순간접착제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한 상자를 통째로 집었다. 안에는 10개가 들어있었다. 돈을 낼 때 아저씨는 여자가 왜 이렇게 많은 강력 접착제를 사는지 이상하다는 듯 나를 두어 번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돈을 받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을 잠갔다. 부엌에서 새 고무장갑을 꺼내 끼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러브젤 포장을 뜯고 뚜껑을 열어 안에 든 투명하고 미끈한 액체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변기에 쏟아부은 뒤 물을 내렸다. 소용돌이가 그 더러운 액체를 삼켜버리는 모습은 마치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까지 함께 쓸어가는 것 같았다. 이어서 나는 강력 접착제 하나를 집어들고 윗부분을 잘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끈적한 액체를 텅 빈 러브젤 병 안으로 천천히 채워 넣었다.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1개, 2개, 3개, 강력 접착제 5개를 다 쓰고 나서야 그 작은 병이 다시 가득 찼다. 끈적한 접착제는 병 안에서 원래 러브젤과 비슷한 질감으로 보였다. 나는 꼼꼼하게 뚜껑을 잠그고 휴지로 병을 쥐어짤 때 묻었을지 모를 접착제 자국을 깨끗이 닦아내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여행 가방 안주머니에 다시 넣고 지퍼를 잠갔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장갑을 벗어 남은 강력 접착제와 함께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아파트 단지 공용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청소부가 그 쓰레기통을 비우고 트럭에 싣고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방금 내가 한 모든 일이 마치 환각이었던 것처럼 내 마음은 복수의 쾌감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저 텅 빈 고요함으로 가득 찬 죽은 연못과 같았다. 저녁 7시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의 피곤함과 미안함을 담고 있었다. 서연아,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아마 엄청 늦을 거야.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능숙한 거짓말에 속으로 냉소를 보냈지만 입으로는 늘 그랬듯 온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챙겨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오면 데워서 먹어요. 역시 우리 서연이가 최고네.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가볍게 웃었고 그 목소리에는 쉽사리 눈치채기 힘든 우월감과 무심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최고. 그래, 나는 최고지. 당신의 출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내 손으로 직접 해줄 만큼 최고지.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를 바라보았지만 입맛이 전혀 없었다. 이것이 내가 정성껏 준비한 우리 사이의 마지막 만찬이었다. 나는 한 숟갈 한 숟갈 찌개를 전부 비우고 평소처럼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고 부엌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멀뚱멀뚱 쳐다봤다. 책도 휴대폰도 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그 멋진 쇼가 시작되기를, 심판의 종이 울리기를. 시간은 1초, 1초 흘러갔고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마치 어떤 황당한 연극의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 10시, 11시, 11시 반. 자정정각. 내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지며 귀를 찢는 벨소리가 고요한 침실을 갈랐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그 번호를 보며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심호흡을 한 뒤 막 잠에서 깬 듯한 짜증 섞인 목소리를 만들어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척 다급해 보였지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기묘함이 묻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씨 아내분 이서연 씨 되시나요?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센터입니다. 왔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경악한 목소리로 물었다. 병원이요? 진우 씨가 왜요? 회사에서 야근한다더니.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의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는 듯 했다. 단어를 고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동정심과 난처함, 그리고 약간의 직업적인 냉정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씨, 남편분께서 다른 여성분과 함께 실려 오셨습니다. 두 분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몸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치 중이고요.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다른 여성분은 김유라 씨입니다. 김유라. 간호사가 그 이름을 말했을 때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억누르지 못한 웅성거림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헉하는 경악스러운 숨소리를 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도 일부러 격렬하게 떨었다. 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더듬거렸다. 어떻게, 유라랑 어떻게, 말도 안 돼.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내가 손으로 가린 얼굴 위로 입꼬리가 주체할 수 없이 실룩이며 지난 3년 중 가장 통쾌하고 악독한 미소를 지었다. 박진우, 김유라, 너희들 그렇게 붙어 있고 싶어 했지? 이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붙여줬으니까. 나는 전화를 끊고 바로 집을 뛰쳐나가지 않았다. 옷장 앞으로 가서 병원에 입고 갈 옷을 신중하게 골랐다. 너무 화려하면 슬퍼 보이지 않을 테고 너무 초라하면 무관심해 보일 테니까. 결국 가장 수수한 짙은 색 원피스를 골랐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심지어 머리카락도 일부러 정돈하지 않아 잠에서 맞게 허둥지둥 달려온 모습처럼 보이게 했다. 거울을 보고 비통한 표정을 연습하며 모든 디테일이 완벽한지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휴대폰과 지갑을 챙겨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내가 집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감옥이었던 그곳을 나섰다. 오늘 밤 나는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연극의 총감독이다. 좋은 구경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택시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센터 문 앞에 멈췄다. 나는 요금을 내고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불이 환하게 켜진 응급실 로비로 뛰어 들어갔다. 한눈에 그 혼란스러운 장면이 들어왔다. 나의 소위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된 희귀 동물처럼 하얀 커튼으로 가려진 응급구역 밖에 모여 있었다. 평소 체면과 품위를 가장 중시하던 나의 시어머니는 이제 아무런 체면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쟨수야, 저 왼수들지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넋이 나간 듯 텅 빈 눈빛이었다. 시아버지는 뒷짐을 진 채 옆에 서 있었는데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하지만 꽉 쥔 주먹이 그의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내 시동생, 김유라의 남편인 박진민이었다. 그는 생명을 잃은 석상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서 그 치욕을 상징하는 하얀 커튼을 텅 빈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빨려나간 듯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응급실 전체의 분위기는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오가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가족을 쳐다보며 호기심과 억누를 수 없는 가십거리에 대한 흥미를 감추지 못했다. 공기 중에는 억눌린 신음과 의사들이 낮게 나누는 대화 소리가 떠다녔다. 커튼 뒤에서 새어나오는 그 소리들은 한 음절 한 음절이 무거운 망치처럼 박씨 집안의 자존심을 내리쳤다. 이 장면은 내가 본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100배는 더 흥미진진했다. 나는 사람들 뒤에 서서 이 아름다운 가족 사진을 1분가량 감상한 후에야 내 연기를 시작했다. 잠시만요. 좀 비켜주세요. 나는 구경하는 사람들을 해치며 울먹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리고 그 커튼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식간에 내게 쏠렸다. 나는 커튼 앞으로 털썩 주저앉듯 다가가 그 차가운 천을 붙잡고 마치 찢어버릴 듯이 울부짖었다. 진우 씨, 유라야, 어떻게 된 거야? 왜 같이 있는 건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내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시끄러운 응급실 전체에 똑똑히 들릴 만큼 날카로웠다. 나는 일부러 유라와 같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주변의 수군거림은 성공적으로 더 커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벌떡 일어나 내게 달려들어 입을 막으려 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거의 이를 갈며 내뱉는 듯한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 미쳤어. 집안 망신 다 시킬 일 있어. 입 닥쳐. 그녀의 손톱이 내 팔을 사납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고 그 힘에 그녀는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물러섰다. 나는 돌아서서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눈물을 머금은 채 비웃으며 되물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집안 망신인 건 아세요? 어머님 귀한 아들이랑 제일 예뻐하시던 며느리가 샴쌍둥이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 안에 누워서 온갖 사람들 구경거리가 됐는데 고작 제 목소리가 커서 남들한테 방해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체면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녀의 얼굴은 시퍼렇던 것이 순식간에 돼지간 색깔로 변했다.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을 죽일 듯한 눈으로 나를 노려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다시 커튼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박진우가 밖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비통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커튼 너머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을 그 남자를 향해 말했다. 박진우 씨, 우리 이혼해요. 이 말은 마치 사실을 진술하듯 지극히 명료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안에서 들려오던 억눌린 신음이 순간 멈췄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예상 못한 모양이었다. 이 아파트, 저희 부모님이 전 재산을 털어서 3억 원 전세 보증금 내고 얻은 집이에요. 일주일 줄게요. 당신 짐 전부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꺼져요. 나는 내 집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커튼 뒤에 있는 그의 표정이 지금 얼마나 볼만할지 상상이 갔다. 말을 마친 뒤 나는 그에게 어떤 대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각상처럼 서 있던 시동생 박진민에게로 천천히 돌아섰다. 나는 그의 텅 빈 눈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심지어 진심 어린 사과의 기미까지 담아서. 진민 씨, 미안해요.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게 해서. 이 일에 있어서 진민 씨도 저처럼 피해자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을 배신하고 망신 준 그런 여자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충분해요. 내 말은 마침내 그에게 약간의 반응을 일으킨 듯 했다. 그의 눈동자가 움직였고 긴 속눈썹이 떨리더니 텅 빈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꼿꼿이 등을 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군처럼. 등 뒤에서 박씨 집안 식구들이 던지는 증오, 충격, 굴욕,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선들은 지난 3년간 나를 괴롭혔던 악몽이었지만 이제는 내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응급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회전문을 빠져나갔다. 서울의 자정 무렵 찬바람이 얼굴에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나의 복수는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낡은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밖의 소음을 차단했다.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넣고 기억에 의지해 연예계 가십과 재벌가 추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제보 전화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잔뜩 신이 난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XX 속보입니다. 어떤 특종이시죠? 나는 코를 잡고 목소리를 바꿔 은밀한 말투로 말했다. 완전 대박 특종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장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센터로 가보세요. 재벌가 장남이 자기 친동생 와이프랑 바람 피우다가 정체불명의 접착제를 쓰는 바람에 둘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는데요. 지금 병원에서 난리 났어요. 남자 이름은 박진우, 여자는 김유라. 나는 병원, 이름, 그리고 정체불명의 액체로 몸이 붙었다는 가장 자극적이고 황당한 디테일만 간결하게 던져주었다. 전화기 저편의 남자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다. 네.
진짜예요. 붙었다고요. 믿든 말든 가보면 알겠죠?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있을 테니 나는 그가 더 묻기 전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전화 부스 유리에 기댄 채 밖에서 윙윙거리며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진우, 김유라, 내가 너희를 이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거야. 너희의 추잡한 짓을 온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영원히 치욕의 기둥에 못 박아 버릴 거라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사회적 매장이라는 성대한 만찬이다. 다음 날 나는 굳이 뉴스를 찾아볼 필요도 없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박진우와 김유라의 추문이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소셜미디어와 뉴스 포털을 휩쓸고 있었다. 언론사의 헤드라인은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충격. 유명 기업 임원, 재수씨와 불륜 중 강력 접착제 오용으로 응급실행, 현대판 샴쌍둥이 희극, 재벌가 충격 스캔들, 형과 동서의 끈끈한 사랑, 병원서 6탄전까지. 올해 가장 황당한 뉴스, 한 쌍의 개 같은 남녀가 벌인 접착제 로맨스, 한 가문을 나락으로. 뉴스에는 그들이 흰천에 덮여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흐릿한 사진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병원에서 인터뷰한 다른 환자 보호자들의 과장 섞인 묘사까지 담겨 있었다. 비명이 장난 아니었어요. 가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뻔했다니까요. 그 본처되는 형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혼 선언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나의 여우주연 상급 편기는 오랜 세월 인내하다 마침내 폭발한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묘사되었다. 나는 전 국민의 동정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박씨 집안은 완벽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박진우와 김유라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강력 접착제로 붙었다는 황당한 사건은 온갖 커뮤니티와 SNS에서 가장 핫한 밈이 되었다. 그들의 사진은 온갖 짤방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에 미친 듯이 퍼져나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철저하고 공개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매장이었다. 여론의 불길은 순식간에 그들의 현실로 옮겨붙었다. 박진우가 다니던 꽤 유명한 상장회사는 사건 당일 오후 개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회사 명예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를 즉시 해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장래가 유망한 기업 임원에서 실업자 신세의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김유라의 상황도 나을 게 없었다. 그녀의 친정은 스캔들이 터지자 집안 망신이라며 당일 병원에서 그녀를 데려간 후 다시는 박씨 집안과 어떤 연락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심지어 그녀의 부모는 그런 딸은 없다고 주변에 선언했다고 한다. 그리고 내 시동생 박진미는 그 누구보다 행동이 빨랐다. 그는 사건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선임하여 김유라의 혼인 파탄의 책임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고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한때 아파트 단지에서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시어머니는 이제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듣자 하니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목소리를 낮춘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비웃음이 그 어떤 칼날보다 그녀의 연약한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냈다고 한다. 시아버지 역시 이 일로 혈압이 치솟아 병원에 입원했다. 겉보기에 화려했던 한 가정은 단 이틀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완벽한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는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침착하게 내 뒷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나는 복수의 쾌감에 취해 있지 않고 즉시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내가 찍은 그들이 호텔 앞에서 키스하던 사진, 박진우의 재킷에서 나온 샤넬백 영수증, 그리고 지난 3년간 내가 묵묵히 견뎌온 언어폭력의 증거들을 모두 변호사에게 넘겼다. 나의 요구는 명확했다. 첫째, 어떤 지체도 없이 즉시 이혼할 것. 둘째, 박진우는 내게 뼈아픈 금액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것.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전액 무조건 나에게 반환하고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받아낼 것. 박씨 집안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좀 차린 뒤
몇 번이나 우리 부모님 집과 내가 임시로 머물던 친구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악독한 년이라며 나를 저주하다가도 내 아들 인생을 망쳤다며 울고불고 매달렸다. 과거에 나를 옭아매던 그 방식 그대로 나를 구슬리려 했지만 지금의 나는 마음이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첫 번째는 그냥 문을 닫고 무시했다. 두 번째로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자 나는 바로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주거 침입 및 소란으로 그녀를 모셔갈 때 나는 현관문 렌즈를 통해 그녀의 경악과 수치심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 후 나는 즉시 열쇠 업체를 불러 아파트에 최고급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했다. 이 장소와 이곳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제거될 것이다. 변호사의 일처리는 빨랐고 하늘을 뒤덮는 여론의 압박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박진우에게는 흥정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이혼 합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법원의 판결도 내려졌다. 그는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까지 내게 지급해야 했다. 그 3억 원의 보증금도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일주일 만에 우리 부모님 통장으로 돌아왔다. 돈을 받은 엄마는 내게 전화를 걸어 목이 메어 울먹이며 말했다. 서연아, 돌아와서 다행이야. 돌아오면 됐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불구덩이에서 나온 게 중요하지. 박진우와 김유라의 뒷이야기는 가십기사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다. 그들은 결국 개인 병원에서 극도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외과 수술을 받고서야 떨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공업용 강력 접착제의 부식성과 접착력이 너무 강해 수술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신체적 손상을 남겼다고. 그들은 결혼, 가정, 직장, 명예를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몸에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와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어딜 가나 사람들이 알아보고 경멸과 조롱의 눈빛을 받는 진짜 길거리의 쥐신세가 되었다. 과거에 그들이 짜릿한 불륜을 즐겼던 만큼 이제는 몇 배의 고통과 굴욕을 견뎌야 했다. 그것이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가였다. 그들과 완전히 연을 끊은 내 삶에는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왔다. 나는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돌려받은 3억 원과 박진우에게서 받은 위자료를 합쳐 젊은이들이 모이는 홍대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 나만의 카페를 갖는 것이 나의 오랜 꿈이었다. 나는 가게의 구석구석을 직접 디자인했다. 따뜻한 원목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싱그러운 초록 식물들, 책장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가득 채웠고 공기 중에는 늘 진한 커피 향과 빵 굽는 달콤한 냄새가 맴돌았다. 카페 문을 연 날 서울의 날씨는 유난히 좋았다. 햇살이 커다란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원목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만들었다. 거창한 개업식은 열지 않고 그저 가장 친한 친구 몇 명만 불러 조촐하게 자리를 가졌다. 나는 직접 디자인한 앞치마를 두르고 친구들을 위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구웠다. 친구들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고 가게에 흐르는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나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행복을 느꼈다.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에 나는 나를 위해 라떼 한 잔을 만들어 창가 자리에 앉아 모처럼의 여유를 즐겼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어 뉴스 페이지를 넘겼다. 경제 뉴스 알림 하나가 팝업으로 떴다. 제목은 이랬다. 가족 스캔들 여파, 박가 그룹주가 지속 하락, 법원의 최종 부도 신청. 나는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부드러운 우유 거품과 향긋한 커피가 입안에서 어우러지며 약간의 씁쓸함 뒤에 달콤한 여운을 남겼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마셔본 가장 달콤한 커피였다. 창밖은 햇살이 좋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나는 알았다. 이서연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엔드.